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대문 사진을 좀 볼까요? 자, 이건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창설되었던 국제연맹 본부의 전경입니다. 자, 미리 말한 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건물은 이제는 국제연합이라는 기구가 대체되었기 때문에 국제연맹 이 본부 건물은 유럽연합 사무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국제기구들이 국제연맹이든 국제연합이든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이웃나라하고 갈등이 벌어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 힘센 자들이 약한 나라를 뭐 짓밟거나 아니면 이제 뭐 힘이 서로 비슷비슷할 때는 심지어는 전쟁으로까지 갔었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경험상 유럽 세계가 한 두 차례 정도 크게 전쟁터가 되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 국제사회는 더 이상 전쟁이라는 방법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가 먼저 전쟁하지 말자는 약속을 어기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서로 간에 응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 기구는 바로 국제연합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국제연합을 비롯한 이러저러한 국제기구들을 알아볼 것 같은데요. 대개는 이제 국제연합 산하기구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 하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PPT 자료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깊은 소망이 생기냐 하면요. 선생님 딸 중에 한 놈 정도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친구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에 내는 이제 분담금을 우리가 내거든요. 자, 그 분담금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을 유엔 여러 조직에 일을 하는 직원으로 채용하는 TO가 많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전혀 꿈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뭐,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된다면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는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한 일인 거예요. 자, 처음부터 국제기구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국제기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와요. 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 많이 들어봤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본부장이 정은경 씨인데요. 자, 이분을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WHO, 국제보건기구잖아요. 거기 사무총장으로 보내자. 이런 이제 막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청원이 일어날 정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언젠가는 정은경 씨가 실제로 우리가 이미 그 WHO의 사무총장을 이상옥 씨를 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전혀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야가 좀 넓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국제연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연합은 당연히 분쟁 해결을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국제연합 헌장회를 보면 이걸 명시하고 있어요. 자,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다라고 하는 것을요. 자, 그래서 지금 한 200개 정도의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고 있죠. 국가들의 연합체이자 국가 분리된 별개 조직이에요. 자, 그러니까 국가에 종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국제연합의 역할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규범의 창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규범은 이게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서 이제 국제관계 국제기구를 다시 또 배우게 됩니다만 이제 규칙은 약간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 조직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법질서라고 놓고 본다면 규범은 인간이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돼라는 도덕 원리에 기초를 한 것이어서 아주 뭐 법적 구성력을 갖는 건 아닐지라도 너무나 정당한 소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이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규범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 그쵸?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예, 규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국제연합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어떤 예, 가치나 예, 도덕 체계 같은 것들을 예,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규범의 창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범. 자, 그 다음에 정말 우리는 뭐 경제든 뭐든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면 뭐 애지간한 것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불신하게 되면 작은 것도 갈등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국제사회의 중재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국제연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재자 역할도 많이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과 자원을 제공하기도 해요. 우리가 뭐 이러한 조직만 있는 것은 아니로되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유네스코와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만 유니세프와 방금 얘기가 되었죠. WTO, WHO. 자, 요거는 세계보건기구예요. 자, 유네스코는 예,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위원회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교육과학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유네스코하고 가장 밀접한 건 바로 뭐냐? 예, 세계유산이죠. 세계유산. 자, 우리나라에도 유네스코 지정의 세계유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문화유산도 있고 자연유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니세프는 유엔 아동기금이라고 하죠. 유엔 아동기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라마 보는 중간중간에 텔레비에서 유니세프 광고가 나오고 예, 공익 광고입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도와줍시다. 여러분 10,000원이면 돼요. 30,000원이면 돼요. 뭐 이런 광고들이 나오죠. 자, 유니세프. 국적이나 이념, 종교 등의 차별이 없이 어린이 구호일, 어린이를 구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연합의 보조기관 중에 하나이고요. 예, 유엔 아동기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WHO는요, 예, 국제보건기구죠. 국제보건기구. 자, 그래서 국제보건 사업을 지도하고요. 예, 그 다음 원조도 제공하고요. 전염병, 그렇죠. 지금 코로나, 풍토병, 및 기타 질병 퇴치 활동을 해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되는 것이 바로 WHO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문 지식과 자원의 제공도 여러분들 국제연합 역할일 뿐만 아니라 예, 정당성. 그렇죠. 예를 들어 이란이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중동 거기 막 굉장히 뭔가 말썽이 많은 지역 여기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거나 아니면 무슨 핵무기 같은 걸 개발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예, 어느 한 나라가 개별적으로 나서서 너네 그러지 마 이러면 정당성을 확보되거나 힘을 얻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국제연합이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서 어떠한 안건을 의결을 하고 너네 그러지 마 라고 한다면 집단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인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 국제연합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연합이 규범도 창설하고 투명성도 확보하고 전문 지식이나 자원도 제공하고 예, 그 다음에 집단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분쟁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개입은 예, 나름 집단적인 정당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엔은 국제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자, 침략국에 대해서 무력 개입이 가능하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 국제연맹 시기에는 상대방이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할 경우에 이건 국제사회 약속을 어긴 거거든요. 예, 전쟁 이후 우리 다시는 이제 전쟁하지 말자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어, 자기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범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그것을 응징할 수단이 없었다는 것이 국제연맹이 갖고 있었던 한계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제연맹을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극복한 또 다른 국제 조직이 유엔 국제연합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는 침략국에 대한 무력 개입이 가능한 자, 이걸 어디에서 결의하느냐 안전보장이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엔에서는요, 총회보다도 안전보장이사의 기능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다국적 군대인 평화유지군 같은 것들이 예, 분쟁 지역에 파견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이따 보게 되긴 하겠습니다. 미리 좀 본다면 지금은 안보 개념이 군사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군비를 축소하자 전쟁 전에 이미 그 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것들은 더 이상 만들지 말자. 뭐 이거는 군사적인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한 지역사회 종족 분쟁, 그렇죠? 혹은 기아 굽는 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안보에서 굉장히 어떤 우리 안전을 위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라고 놓고 본다면 예, 이런 것들을 인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엔은 예, 전쟁적 수단이든 아니면 이제 그 뭐 인권의 문제든 작은 분쟁의 문제든 이런 것에 이제 유엔이 개입을 해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안전보장이사의 회의 장소예요. 자, 그다음 안전보장이사에서 결의가 나서 예, 평화유지군을 예, 파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평화유지군은 다국적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안보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자, 냉전은 이미 얘기했었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미국과 소련, 지금은 사라진 개념이긴 해요. 옛날에 러시아가 주도했었던 어떤 그런 예, 국가체제가 있었었는데 자,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되어서 양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이렇게 갈등을 했었던 실제 전쟁을 벌였다는 건 아니고요. 아주 차가운 전쟁이라는 거죠. 콜드워 서로 이제 예, 갈등, 대립. 자, 이게 종식이 됐고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국제관계의 어떤 그 복잡성도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보 개념이 단지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생존, 복지, 존엄성, 인권이죠.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없애는 데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예, 단순히 전쟁뿐만 아니라 인종 분쟁이나 예, 대량 학살, 난민 이런 것들은 되게 국가 간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국가 내부적인 문제인 경우들이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 비군사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일을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군사적인 것을 가지고 안보의 개념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전통 안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는 비전통 안보가 점차 쟁점화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보 개념 자체가 대단히 좀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평화유지군 같은 경우가 각 지역의 정치적인 독재, 차별정책, 부패, 분쟁이 있는 곳에 파견이 되어서 그 지역의 질서를 잡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총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형식적으로나 의미상으로는 유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총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자, 이게 국제사회에 혹은 국제법이 갖는 굉장히 좀 한계이긴 하지요. 자,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국제사회는 가능하면 총회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가능하면 총회의 의결을 예, 받아들이고자 노력할 뿐이긴 한데요. 안 지켰다고 해서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또 문제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국제 평화 유지에 관한 안전보장이사의 권한이 훨씬 더 조금 셉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는 안전보장이사에 비해 권한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약간의 한계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보장이사 아까 봤죠? 예, 15개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상임이사국 5개, 강대국들이죠. 자, 비상임이사국들은 여러 나라들이 돌아가면서요. 우리나라도 비상임이사국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안전보장이사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 이 상임이사국이 갖고 있는 의결권,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아예 안전보장이사회 자체 의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예,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때로는 침략국에 대한 전쟁 수행, 예, 평화 유지 활동, 평화 구축 활동, 중대 국제범죄자 처벌 권한 이런 것들을 안전보장이사회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국제사법재판소죠. 자, 국제사법재판소는 여러 번 들어봤으리라 보는데요. 국제법에 따라 국제적인 법률 분쟁을 도모하는 기관이 됩니다. 자, 여기
예, 국제사법재판소 건물이 보이고요. 안에 내부 전경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은 자동으로 당사국이 됩니다. 자, 우리도 유엔의 회원국이고 일본도 유엔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일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참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자, 또 이것도 재밌어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의결을 해요. 판결을 내리기는 해요. 그런데 강제 관할 건이 또 없어요. 그리고 집행기구라 해서 예를 들어 너네 말 안 들었어? 이제 감옥 가. 뭐 이런 기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법, 국제관계의 복잡 미묘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라든지 특히 해양의 업 관할권이라든지 이러한 예, 국제 분쟁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애지간하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결에 대해서 예, 그 권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국제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제평화유지군이죠. 자, 국제평화유지군은 지금 보다시피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뭐 의료 봉사도 하고요. 실제로 애들 교육도 좀 맡아서 하고요. 예, 도로도 닦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국제평화유지군이 됩니다. 자, 국제평화유지국 산하에 예, 설치가 되고 파견이 되는 군대다. 자, 이거는 상설 군대는 아니고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쟁 지역에 파병이 되어서 치안을 유지한다거나 사회 경제적 개발을 지원한다거나 특히 선거. 우리나라는 선거를 굉장히 차분하게 아주 합법적으로 잘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는 이 불법적인 선거가 또 판을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선거를 하기 위한 행정적인 요원들도 없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큰 위해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국제평화유지군들이 또 그 나라에 파견이 되어서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1교시는, 자, 2교시가 남아있는 거 잘 아시죠? 예, 잠시 쉬었다가 계속을 할 건데요. 자, 목요일이 석가탄신일이어서 원래 3강으로 PPT를 만들었다가 급히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나머지 것들을 빨리 해서 2단원에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시 쉬었다가 예, 한 10분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again.